네, 우이독경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특별히 우리 촌철님들께 좀 고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개인 사정으로 두 분과 함께하는 우이독경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 아쉬움을 이렇게 좀 달래려고 합니다. 두 분이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못다 했던 이야기 내지 킵해놨던 이야기 오늘은 한번 창고 대방출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빈 소장님께 기회 드리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최후 진술 같은 느낌이 최후 진술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선고? 선고 이제 네. 하는 거예요. 뭐 글쎄요. 이게 저 1년 동안 한 1년 됐네요. 이거 한지 1년 됐는데 뭐 저 즐거웠고 뭐 출연하신 두 분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저는 뭐 많이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 그냥 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 말씀 남기고 가고 싶은데 뭐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해도에 없는 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영어로는 그냥 uncharted territory라고 그러는데 그 배가 그런 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역사책에 보면은 비슷한 국면들 뭐 1930년대, 20년대 뭐 이렇게 참고될 만한 게 나오긴 하는데 역사 그 세상에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고 벌어질 때마다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앞날이 깜깜하다 이거잖아요. 깜깜하다. 근데 그건 또 이러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진짜 깜깜한 거는 해도에 없는 바다 나왔다가 그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바다 끝에 가면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서 바닷물이 떨어져요. 거기로 갔을 때가 진짜 암담한 때고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나올지 아니면 또 무슨 낙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배를 타본 적은 없는데 진짜 해도에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요. 이 배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대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 떠오릅니다. 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이 든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러고 상황인데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아해해한 얘기를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좀 이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요걸 좀 특별히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자본시장이 어떻게 가냐, 그다음에 국가 정책이 어떻게 가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 우리 지금 인생 주기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인생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당장 1년 단위, 3년 단위, 10년 단위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딴 걸 판단하세요. 그 참 말은 쉬운데 실천에 들어가면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경제를 알려면 경제 기사를 읽어야 된다는 말 있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 경제부 기자들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제 신학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성경이 텍스트고 삶이 컨텍스트다라는 그런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실제로 읽어야 되는 건 삶이고 성경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즘 신학에서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건 참고 자료예요. 어찌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직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사실 내 삶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 주가 되냐 이거는 다 그 부차적인 일에 불과한데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돼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다가 자기 삶을 맞추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고 망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생애 주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모든 생애 주기를 여기서 짚기는 좀 힘들고 물리적으로
그냥 콕 집어서 50대만. 예, 예. 50대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예, 그 얘기를 좀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 지금 챗GPT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챗GPT를 보면서 좀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야 이제 50대 어떡하냐. 망했다. 뭔가 되게 공감되는 얘기예요, 사실. 예. 네. 우선 그 생각이 들었고 좀 확장돼 가지고 우리나라 망했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과장 섞어서 요즘은 전 키오스크 보면 솔직히 좀 아직도 적응 약간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좀 두렵죠. 아니 그리고 분명히 터치를 했는데 안 될 때. 그렇죠.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예. 아, 이때 직원을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두리번되는 경우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건가? 그래서 자괴감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키오스크가 갖고 이러는데 예. 인공지능 나와버리면 답이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선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그 테크놀로지 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나왔다 그러면 만세 이런 사람 아니고 오히려 좀 반대로 되게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뭐 NFT다 무슨 메타버스다 얘기 나오는데 저는 별로 그거 관심 안 두는 편인데 인공지능은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왜 다르냐면은 그 기술사의 범용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있죠. GPT라고 하는 거랑 우연히 이것도 약자가 GPT인데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에 보면은 그 기술의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기술이 있어서 다른 기술이 나오는 그런 기술. 예. 예를 들어서 바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가 있으면은 수레도 나오지만요. 그 도자기 만드는 삥삥 돌아가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나오고. 물레 이제 돌리게 하는 거. 예. 그다음에 풀무도 그것 때문에 혁신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범용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술은 하나의 목적으로 안 쓰이고 무지하게 많은 목적에 쓰일 수 있어요. 이거 나오면은 산업 패러다임이 쫙 다 바뀌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수만 개의 갈래가 이제 그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근에 벌어진 전형적인 건 전기죠, 전기. 그렇죠. 전기 나오는 바람에 뭐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좀 있었었는데 그 논란이 한 지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이거는 범용 기술이다라는 쪽으로 확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챗 GPT 전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러닝이라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 지도 기계 학습 이런 걸 시키는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챗 GPT가 취한 어떤 새로운 혁신이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얘 말할 필요는 없고 이걸 하게 되면은 미리 다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의 별의별 걸 다 물어보고 별의별 용도로 다 쓸 수가 있는 데다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배워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배워요, 그걸?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랑 이게 딱 맞물려서 이제 골치 아프게 됐는데 만약에 이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부분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20대 30대다 그러면은 이분들 빠릿빠릿하고 새로운 거 빨리 배우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동안 벌어질 어떤 산업 혁신에 쫙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집단이 50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다 50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0대라는 세대가 참 애매한 게 저도 50대지만은 우리들이 이게 그렇게 빠릿빠릿한 20, 30대하고는 달라서 조금씩 뒷방 늙은이가 돼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놀 수 있는 처지냐면 이건 또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경양 상태 좋아가지고 건강도 좋아졌지 평균 수명 늘어났지 그러니까 향후 한 10년, 20년은 틀림없이 이 경제활동 인구를 남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어떤 이 범용 기술에 의해서 빨리 혁신을 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일 숫자가 많은 집단이 제일 배우기 어려워하고 배우기를 꺼려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면은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면 좀 정부가 나서 교육 좀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이게 요즘 보면은 정부에서 참 잘하는 게 있는데 정부 지원을 해서 대학들이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 많아요. 이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뜨거워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가보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느끼는 건데 야,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건 왜 애들만 가르쳐 주냐. 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인공지능 아이들만 적응한다고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50대들도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이들 코딩 교육 시켜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예.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코딩 교육 중요한데 사고 훈련으로서는 네. 코딩 그 자체의 중요성은 줄어들 거예요. 음. 이제 인공지능이 하거든요. 그거는. 아, 그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에 하던 코딩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 내용 자체가 달라져서 인공지능이 바뀌는 세상은 뭐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이 뭐냐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야지 무슨 직업 교육 옛날에 뭐 주산 이런 거 배우듯이 코딩 배운다고 지금 되는 때가 아니고. 아 진짜 그 비슷한 옛날에 주산을 배운 게 뭐냐면 그럼 머리 좋아진다고 배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코딩 교육 해야 된다는 게 머리 좋아진다고 코딩 교육하라는 그 거예요. 암산 배웠잖아요. 암산. 맞아요. 그 그때 주산 예. 대회도 있고 막 그런. 맞아요. 네. 저 암산이 나중에 이름이 속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 지나다 깜짝 놀랐는데 아니 왜 순진한 아이들한테 속셈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런 착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저 학교 다닐 때 주산은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필참 저게 뭐냐면 그 학용품에 갖고 그렇죠. 학교 갖고 이제 그걸로 썰매 타고 맞아요. 애들 머리 긁고 막 이렇게 예. 그걸로 이제 극악한 경우에 그걸로 선생님한테 맞고. 예. 기억이 생생하다. 예. 그러니까 이 주산 교육 같은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세상이 뭐고 인공지능에 맞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어떤 거냐는 건데 이건 아이들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포괄적인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50대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인공지능을 짜는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걸 그렇죠.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걸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이렇게 해서 사고 방식을 좀 총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50대한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아유 50대들 술 먹으러 가기 바쁜데 무슨 그런 교육이냐 되게 좀 썰렁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인구 구조의 특성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50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10년, 20년은 이분들이 저 경제 활동에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말 좀 쓰기는 그렇지만 나도 50대니까 하는 말인데 리사이클링이란 말 있죠. 예. 그 50대들 나를 포함한 우리 50대들을 재활용해야 돼요. 리사이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챗GPT 보면서 와 이러거나 무슨 장난치거나 이런 것만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이 50대들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게 재교육시키냐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는 이제 노인 그 작년 단위로 이제 그 넘어갔을 경우에 이들 어떻게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계속 어떤 거 이제 그렇죠. 끌어들일 역량을 그 계속 강화시켜 주느냐.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럼요. 특히 지금 뭐 인구 절벽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 신규로 들어오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 나 같은 그 노트를 갖다가 재활용하고 리사이클링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건 좋은데 예. 본인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교육이 어떤 짜고 예. 제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어떤 제도? 우선 그 내용하고 그 형식 두 가지 좀 얘기를 하면요. 내용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또 그 코딩 교육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알고리즘부터 시작할까요? 뭐 이런 거 하면은요 다 잡니다 50대. 그렇죠. 핸드폰 예. 보고 있거나 그렇죠. 바로 카톡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게 이 인공지능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50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대라든가 60대 이 노년이나 그 장년을 너무 이렇게 노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쌓아놓은 안목지가 있거든요. 경험이란 게 또 있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고차적이고 흥미롭고 유연한 그런 내용으로 우선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있는데 네. 제가 뭐 교육 전문가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형식이 있는데
50대가 그러죠. 아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육이냐 교육이. 그 대학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냐. 대학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요? 예. 이 산업 전환으로 해서 마인드를 바꾸려면 그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 자동차가 휘잉휘잉 다니는 세상에 적응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운전 면허증 한다고 그것 하나 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런 예를 들겠는데 자동차의 용도가 그 이렇게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 연애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50년대. 뭐 그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지죠. 네. 그게 미국 50년대 그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였는데 그 자동차에서 젊은 남녀가 같이 연애하는. 맞아요. 할리우드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2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그 밤에 그 저 차 주차돼서 젊은 그 저 청년들이 연애하는데 가갖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신성한 숲풀에서 빨리 집에 가. 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동차로 바뀐 세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으로 보자면은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 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이거 사실 50대가 그 이런 식의 포괄적인 한 1, 2년 동안 어떤 대학 같은 데를 다니면서 쭉 세상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리사이클링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교육비를 그 30대 초반부터 적립을 합니다. 오. 회사에 28살에 가량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그 사대보험이랑 똑같아요. 사측에서 얼마 본인이 얼마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서 오. 이게 48이 됐든 50이 됐든 자기가 직장을 바꾸거나 아예 그 업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럴 적에 이 돈을 활용해 가지고서 그 재교육 다시 교육을 받고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걸로 이걸 갖다가 그 제도화 시켜 놓은 그 의무로 제도화 시켜 놓은 나라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요거를 이 교육비 적립을 해서 그래서 한 51 살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안식년을 줍니다 회사에서. 오. 1년 동안 이 유급이죠 당연히. 네. 1년 동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대학을 다니든가 뭘 하든가 해서 1년 동안 배우기만 해라. 예. 그리고 그 배우는 동안 임금은 나가지만은 배우는 동안에 익스트라로 들어가는 그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동안 적립한 돈으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1살이나 그 52 이쯤 됐을 적에 내가 지금까지는 IT 노동자로 일했지만 이제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한번 해보겠다. 네. 한 1, 2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돈 쓰는 겁니다. 오. 다른 방법으로 이건 좀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학점 은행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고 4년에 몰아가지고 또 그 학점을 다 펼, 그 100몇십 학점을 다 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흥미 있고 관심 있다 싶은 과목들이 있으면은 그 미국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동네 대학 같은 게 네. 있잖아요. 동네 대학이든 아니면 도서관이든 이런 데 가서 차근차근 학점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랬다가 50 넘어서 그 학점에서 이 빈 부분 한 절반 정도로 그렇게 채워놓고 나머지 학점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졸업장을 하나 더 따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들으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그 교육 문제 할 때 한 번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래서 뭐 지방 소멸과 함께 뭐 지방대 위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꼭 캠퍼스를 그렇게 꼭 그러니까 그 교문을 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오히려 개방을 해서 맞습니다. 지금 재교육이 필요한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이들에게 어떤 그 강좌를 열어주고 강의를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인데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이 그 19세기, 20세기 있었던 전통적인 대학의 이미지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혁신을 하고 50대, 40대들에게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저걸 한다고 한다면은 아니 사회적으로 이런 대학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합의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말 그대로 윈윈이잖아요. 대학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도 본인한테 어떤 재교육 기회가 되는 건 좋고. 예. 왜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의 물결이 닥쳐오니까 네. 이 범용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선 50대를 갖다가 좀 키우자, 리사이클링하자. 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삐딱선 정신에 철하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면 일부러 더 안 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챗 GPT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예, 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리사이클링 코스도 있어야 돼요. 안 요 돼? 삐딱한 사람들. 안 되는 거죠? 안 되긴요. 더 잠재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 삐딱선 타고 가다 보면은 네. 이어도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은. 예. 자, 이번에는 유신익 박사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출산 문제 우리 지금 사상 최저치 지금 이제 합산 인구로 봤을 때 출산율이 지금 이제 한 명이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그 명수를 쟀는데 이게 0.78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던데요. 사상 최저치고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이 0.84인데 물론 이제 그때 이후로 OECD도 낮아졌겠지만 그것보다 최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최저치인 상태인 것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인구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이제 그 누운 항아리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은 더 많아지고 전체 인구는 떨어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많은 대책들 나왔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사회적인 어떤 참여가 필요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뭐 여성들의 독박 육아 그다음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보완해줘야 되고 정부가 지원해서 육아 도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당연히 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을 이거를 말씀드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는 전원일기식 정서가 필요하다. 전원일기, MBC 드라마 전원일기? 예전에 끝난 전원일기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이제 그 인구 학자들이 90년도, 95년도, 97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플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이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경쟁이 강화된 자원이 한정된 환경하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배분이 한계가 됐고 경쟁이 심하면은 그냥 출산율 줄이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적응 방식이라는 건데 그게 최근에는 일부에서도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출산이 지금 합당한 거다.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는. 저출산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로저가 이제 90년대 또 비슷한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이 자신이 번식한 자녀들에 대한 투자 성공,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때 그럴 때 저출산이 나온다. 바로 이게 뭐냐? 요즘에 나오는 흑수저, 금수저 얘기죠. 그 90년대 이미 있었던 이제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그러면 경제적 상황을 갖다가 당장에 5년, 10년에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서서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경쟁, 그다음에 산포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부모나 결혼을 하려는 청장년층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겪는 그리고 저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부모들이 초창기에 겪었던 그런 심리적인 갈등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결핍, 그다음에 소외, 불안, 우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공통 분모의 총합은 뭐냐면 포기하자. 현재 안주하자. 그러면 현재 안주에서 그나마 에고이즘적으로 나를 그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편만 찾자. 그러다 보니 계속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요새 그런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가족의 문제로까지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마음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세요. 조언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그들의 이제 논리는 그거죠. 가족이라는 매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고 부모한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이런 틀에 박혀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인생은 자신의 영혼을 굉장히
깎아먹는 것이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긴 했죠.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마라.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하고 연을 끊어라.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사회적인 보존이나 어떤 그 제도적인 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좀 더 갈 일이 많은데 그로 인한 고통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스템에 의한 고통이 들어오면은 그 시스템이 사실은 불안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가정 내에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번지면은 지금 나오는 뭐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끊어라. 그냥 혼자의 행복을 찾아라.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과 가족의 연을 다 끊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라. 이런 식의 로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신을 계속 고립시키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계속 단절시키면서 자기만의 이제 유토피아를 찾겠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엔 더 자손을 낳지 않고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패턴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이제 핵심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일기식 정서가 필요하다. 전원일기에서 과거에 그런 얘기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복길이 동생 순길이가 있는데 순길이를 이제 일용 엄마가 이제 옆집 회장님 댁에 맡겨놓고 가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장님 댁에서 이제 뭐 그 고부간의 갈등하고 막 형제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어 싸움이 나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뭘 하냐면 약간은 가부장적인 요소도 있지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서로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좋은 거, 그다음에 저 사람이 싫은 거 이런 걸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경제적인 고통이나 3포 세대들이 겪는 그런 불안 증세, 우울 증세를 당장에 해소하긴 힘들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사회적인 시스템상으로 이분들의 심리라도 서서히 완치시켜주고 뭔가 다시 희망적인 것 그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뭔가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거야 나의 아이도 그렇게 포기하는 그 마음을 사회적으로 가다듬고 씻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럼요. 근데 실제 심리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예약을 보면은 보통 한 6개월이 차 있어요. 6개월이 차 있는데 그 정도요? 네. 와. 근데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은 1회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헐. 이분들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국가가 지정한 어떤 심리 상담의 그 정교화된 프로그램하고 거기를 통과한 그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업학교에서 이제 발행하는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고 이쪽에서 또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요새 뭐 여러 가지 육아 프로그램이나 오은영 박사님이 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분들조차도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그분들은 사실은 보면은 어떤 로직을 보면은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고 나의 트러블을 객관화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고통을 받는 경제 상황이긴 하지만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가족 간에 이제 결국 부부 간의 이혼 문제까지도 트러블을 갖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지적은 많으나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 저출산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지적은 많으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없다.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좀 약간 결이 같으면서도 다른 게 그 변변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 하나 없는 게 우리나라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발전을 이루면 이 발전을 갖다가 계속 독려하는 것보다도 발전에서 나오는 고통이나 통증 그로 인한 이제 부산물들을 해소하고 국가의 근반은 사실은 국민이고 다 개인이거든요. 근데 그 개인의 근간을 움직이는 모든 미래 희망을 움직이는 건 심리고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경제가 우리가 더 이제 3만 달러 찍었으니까 4만 5만으로 갑시다. 부르짖으면 그들은 이미 지쳐 있는 상태에서 출산도 안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끌 수 없다.
90년도에 우리가 일본 얘기를 많이 했지만 90년도에 2000년도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굉장히 고도의 발전을 했고 그 당시 그 발전을 상대적으로 하면서 이 이제 일본은 굉장히 개방화되고 자본주의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문화가 뭐냐면 서양식 문화나 뭔가 이제 세련된 문화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J-팝도 인기를 얻고 엄청나게 이제 문화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 정말 획기적인데 그러면서 에고이즘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니까 에고이즘이 강해지고 에고이즘은 뭐냐면 자신만을 위하는 방식으로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뒤에 나왔던 부작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범죄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범죄의 양상도 굉장히 고질적이고 굉장히 악랄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극단화되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에고이즘에서 자신은 옆에 사람은 에고이즘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았는데 못 가진 사람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자살이 늘어납니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자원의 배분 형태는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민들과 우리 개인 가정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이것을 먼저 바닥부터 조금 다듬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앞으로의 먼 미래의 경제도 나아질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를 제도적으로만 지금 따지고 이게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더 준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게. 숫자 가지고 계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스포일러는 절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제일 그 가슴이 괴로웠던 거는 그 얘기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젊은 학생들인데 춤 잘 추고 막 생생한 친구들인데 이제 어거지로 막 그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가서 진짜 별의별 혹독한 꼴을 다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줘요. 예. 학교도 안 들어주고 나라도 안 들어주고 왜냐하면 취업률 달성하고 뭐 해야 된다 숫자 목표만 있고 나중에 그래서 이 두 청년들이 똑같이 같은 장면이 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장면에서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시나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그냥 박동 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고전적인 예로 외로운 늑대죠. 지금 산업사회에서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내 상황 정말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늑대 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 청년들이 나중에 결국 자살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간다. 아이고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확 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돌봄이든 후원이든 지원이든 그것이 이제 국가적 역할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리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그 가정에 맡겨 버리는.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은 가정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고. 그렇죠. 국가가 또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20대 지금 자살률이 언제부터 이제 급증했는가를 보면 IMF 때가 기점이더라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20대 자살률이 쭉 올라가는 이거는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고 그건 국가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예, 예. 그런 점에. 지금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사실 미국의 지금 현황은 어떨까 현지인 분들한테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배달 시스템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특징적이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적인 영혼을 닦는 모임, 그다음에 서로 간의 마음 심리를 갖다가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사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이제 이민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소외감이나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았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최종적으로 찾아간 솔루션이 우리끼리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닦자. 그러니까 이런 사적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모임들이 이제 커지니까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세요. 이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일적으로 이것 자체가 일이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해소하는 방식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시스템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다 보니까 아직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숙제가 많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작 사회 활동을 하는 경제 참가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수양이나 토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 이것을 단순히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저출산의 문제로만 지적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고리타분하고 저 때는 저랬지 하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전원일기식의 정서를 가다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전쯤에 우리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떤 그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청년으로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구나.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무엇이 행복인지조차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그게 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누가 그러면 청년 자체가 계급 아니냐 이제는 피착취 계급 아니냐. 약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분들도 있던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청년 같은 경우 특히나 심한 부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가정이나 가족에 밖에서 이제 될 성질의 그렇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풀릴 거라면 수저라고 하는 뭐 시리즈가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10년 전쯤에 이제 되게 유행했던 게 헬조선이란 말도 이제 되게 유행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 헬조선이란 말이 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옥이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뭐를 봤냐면 지옥 그러면 내가 이 지옥 환경을 한번 내가 개혁해 보겠노라라고 나서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지옥에서 유일한 저기 성경 보면 탈출이지. 빨리 도망가는 사람이 탈출이지 그렇죠.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얼마나 그 청년층이 한국 그러니까 기성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이 그러니까 팽배해 있는가 이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헬조선이라는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강화되고 고립화되면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층하고 이제 은퇴한 이제 그 노년층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대립이 강화되면 뭐냐면 서로 안 뺏기려고 하게 되고 서로 안 뺏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단절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이제 완전히 분절화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30년대에 그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그 위르달이라는 경제학자 있어요. 30년대 스웨덴에서 이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교훈이 산업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기술이 바뀌잖아요. 그럼 사회도 업데이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낙후돼 있으면은 이게 곧바로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도 결국 망한다. 그래서 경제하고 사회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스웨덴 사회복지국가의 중요한 이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사 이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아까 50대 얘기했으니까 예. 50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끊어지죠. 예.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연락이 끊어지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거나 예.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불행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갖고 이제 하면은 결국은 잠수 타고 예. 인연 끊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소식을 알 수 없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거기서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는가에서 그 기반이 뭔지가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년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청년 때부터 나타난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외로운 늑대로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연계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물론 모든 유튜브나 모든 미디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속지 말자. 우리 뭐 여러분들 정말 다 똑똑하시고 많은 이제 그 고견들이 있으시니까 잘 거르시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이제 유튜브식의 방식은 좀 저는 세물이라고 그러죠. 와, 몰아서. 지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산포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더 희비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이게 없어서 뭘 할 수 없어. 그 취업도 안 돼 힘들어. 근데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시기 겪을 때 유튜브 대성장을 했던 유튜버들 보면은 아 내가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페라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사람들은 청장년층은 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소외감 안 박탈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은 같이 뛰어들었다가 또 폭망해버리고. 그렇죠. 근데 요새 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이거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뭐 최근에 또 언론에서 미국에서도 그게 이제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노 랜딩이다. 경제는 순항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또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속지 말자.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로저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러한 내용 자체가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이제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은 좋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올해 작년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내용은 좀 빗나갔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위기가 오니까 대비를 하자. 대비라는 측면에서 좋지만 너무 쏠리지 말자 했는데 이게 이제 알면서도 당한다. 만약에 이러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럴 때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위험해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너무 순항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넋놓고 있다 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힘든데 이러다가 미국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망한다. 만약에 침체로 온다. 그러면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이용해서 새몰이하는 것 좀 작작해두자. 예. 뭐 그런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몰빵은 안 된다. 예, 거기 휘둘리지 말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한테 혹시 좀 그 하실 말씀 있으면 작별의 말씀 잠깐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아니 뭐 그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요. 그 하여튼 그 자기의 삶이 뭐고 우리 가족의 삶이 뭔지부터 좀 살펴보시고 그거 하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바라는 게 뭔지라는 문제부터 좀 시작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경제 문제 생각하면서 자꾸 이런 닭살 돋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빠지는데 나와 내 가족의 좋은 삶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생활을 재구성하는 순서를 그렇죠. 꼭 나와 내 가족의 좋은 삶은 뭐냐 네. 그걸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사님은 모든 게 심리에서 다 비롯된다.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깨끗이 닦고 그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추스리고 아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동안 모자란데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야기 뭐 한 2달 남짓이지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홍 소장님 그리고 김종배 아나운서님께도 많은 그동안의 가르침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두 분께 아주 귀하고 값진 말씀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